이제 어제 읽어드렸던 불편한 편의점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체력은 다 다르니까 사람마다. 잠시만. 네, 오늘 2화입니다. 어제의 줄거리는 이제 염여사님, 편의점의 사장님인 염여사님과 노숙자가 만났고, 노숙자의 도움을 받은 염여사님은 산의 진미 도시락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편의점에서의 일, 어떻게 될지 지금 읽어드릴게요. 내일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맞아요. 부었으면 늘어난 거야. 찜질해요, 찜질. 아니, 불편한 편의점 낭독 마지막이요. 그리고 어제 끝부분에 염여사님의 아들 이야기가 잠시 나왔었는데, 과연 이 부분도 어떻게 될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니까 그럴 것 같아요. 듣다가 주무셔도 됩니다. 생일을 맞아 염여사는 딸과 사위, 그리고 무한한 행복인 손녀 준이와 함께했다. 이번엔 딸네 가족이 청파동으로 오지 않고 자신들의 동네인 주상복합 건물 내 한우집으로 그녀를 초대했다. 딸의 동부 이촌동 하이에코 빌리지와 염여사의 청파동 빌라는 같은 용산구에 자리하지만 하늘과 땅만큼의 간극이 있다. 용산구가 바야흐로 서울에서 강남 3구 다음으로 부동산이 비싼 동네가 되었지만 염여사의 청파동은 여전히 언덕의 오밀조밀 빌라와 대학 하수촌이 자리한 서민 동네다. 딸과 사위는 늘 은행이 집주인이라며 말을 돌리지만 야무지게 돈을 모아 준이가 중학교에 갈 때쯤이면 강남의 알짜배기 땅으로 진군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염여사는 자기의 보수적인 경제 방향과는 다른 공격적이고 야심찬 재테크와 살림을 보이는 게 딸의 능력인지 사위의 재주인지 가끔 궁금했으나 그 모든 게 두 사람에게 시너지로 작동한다는 걸 이해하게 되었다. 결혼한 뒤로 딸은 점점 딸 같지 않아 보이고 사위는 더욱 사돈댁 사람 같아 보였다. 다행이라면 아들처럼 다투고 이혼하는 것보단 죽이 잘 맞아
잘 사는 딴내 가족이 그나마 덜 걱정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염여사는 대화 방향의 결, 모든 것이 달라진 딸과의 관계가 용산에서 강남으로 넘어갈 때쯤이면 그 물리적 거리만큼이나 더 멀어질 거라는 걸 어렴풋이 느끼는 중이었다. 그런 와중에 한우라니 비싼 집으로 소문난 이곳을 엄마의 생일이라고 장모의 생일이라고 이렇게 모시다니 솔직히 감동보다는 부담이 앞서는 게 사실이다. 그동안 딸네 가족은 늘 쑥대 입구의 한 돼지갈비집에서 염여사의 생일을 챙겨왔기 때문이다. 불편한 마음으로 앉아있던 염여사는 손녀 준이를 보며 웃음을 머금었다. 물론 준이는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느라 할머니의 눈길은 신경도 쓰지 않았지만 그래도 좋을 따름이다. 사위와 딸은 자기들대로 적립식이니 보장식이니 금융상품 얘기를 하는데 알아들을 길이 없었고 어서 한우가 나와 음식에만 집중하고 싶었다. 오늘은 내 생일. 즐길 자격이 있는 건 나 자신뿐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음식이 나왔다. 염여사는 사위가 구워주는 고기를 자신의 입으로 가져가는데 주력했다. 딸은 준이를 챙겼고 사위는 부지런히 고기를 구웠다. 마침내 딸이 맥주를 따라준 지 건배하고는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다. 엄마, 준이 이번에 태권도 학원 다니기로 했거든. 여자애가 태권도까지 뭘 또. 아니, 배우신 분이 왜 이럴까? 엄마, 태권도 배우는데 남녀가 어딨어. 준이 저번에 남자애한테 맞고 왔단 말이야. 태권도 배워서 함부로 구는 놈들한테 맞서겠다고 준이가 먼저 얘기한 거라고. 딸의 말이 맞다. 염여사는 구태의연했던 자신의 생각이 민망했고 어쩔 수 없이 표정이 굳어졌다. 사위가 눈치를 보는 가운데 딸이 맥주잔을 비웠다. 염여사는 서둘러 준이를 돌아보며 표정을 풀었다. 준이야, 태권도 배우고 싶어? 응. 준이는 유튜브에서 눈도 안 떼고 답했다. 그래서 말인데 엄마 동네에 좋은 태권도장이 있다네. 사범이 아주 괜찮다 하더라고. 국가대표 상비군 경력에 젊고 마인드도 좋고 여기 동촌 맘카페에서 아주 소문났더라고. 동촌 맘카페? 동부 이촌동 엄마들 모임이야. 인터넷에 있어. 그럼 그 사범은 멍청한 거 아니니? 돈 되는 동부 이촌동으로 도장을 옮겨야지. 청파동 골목에 눌러있으면 어떡해. 그 사범도 그러려고 하지. 근데 여기가 좀 비싸잖아. 아무튼 이 동네 들어오길 기다릴 순 없고 준이를 거기 보내야 해서 엄마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아. 부드럽기 그지없는 한우가 갑자기 이빨에 걸린 듯 잘 씹히지 않았다. 염여사는 당연히 준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싫지 않다. 하지만 그 시간을 자신이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다. 딸은 태권도장과 바이올린 학원 사이에 비는 준이의 2시간을 염여사가 챙겨주길 바랐다. 덧붙여 학원 서틀버스가 애매하기에 바이올린 학원은
염여사가 직접 버스를 태워 데려다 줘야 했다. 은퇴한 노인이자 딱히 일과가 없어 보이는 할머니가 손녀의 2시간 남짓을 챙겨주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염여사에게도 일과는 있다. 편의점도 수시로 점검해야 하고 교회 봉사도 해야 하며 치매 예방을 위한 영단어 필사도 매일 해야 한다. 하지만 그런 염여사의 일과는 딸이나 손녀의 일과 겹치면 후순위로 밀리는 게 당연한 것이 되고 만다. 염여사는 딸의 요청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다. 수고비 언급은 없었지만 사위와 딸이 알아서 챙겨줄 거라는 믿음을 지닌 채 두 말 없이 수락했다. 버스를 타고 홀로 돌아오는 길에 염여사는 편의점 직원들을 떠올렸다. 지질이도 말 안 듣는 아들놈과 오지게도 잘난 딸년보다 요즘은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가족 같고 편하다. 이렇게 말하면 딸은 또 직원들을 가족같이 대하면 악덕업준이 옳지 않다느니 따지겠지만 사실이 그런 걸 어쩌랴. 직원들에게 날 가족같이 생각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직원들을 가족같이 여겨 무리한 업무를 부탁하는 것도 아니다. 염여사는 지금 가까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편의점 직원들이기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오전에 편의점을 책임지는 오 여사는 동네에서 20년을 알아온 친구이자 같은 교회 성도이기도 하다. 실제로 그녀는 염여사를 친언니처럼 따르고 지난 시간 함께 고락을 나누지 않았던가. 오후에 시연은 딸 같기도 하고 조카 같기도 한 게 늘 챙겨주고 싶게 만든다. 일한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가끔 계산을 틀리는 것 빼고는 말썽 하나 피운 적이 없다. 무엇보다 뺀질나게 사람이 들고 나는 편의점 알바 자리를 1년간 채워준 것만 해도 업어줄 지경이다. 그런 면에서 오픈 즈음이면 편의점의 밤을 책임지고 있는 성필씨 역시 그녀에게는 1등 공신이다. 50대 중반의 성필씨는 2년 전 편의점을 오픈한 뒤 수시로 그만두는 야간 알바 때문에 골치가 아프던 차에 제 발로 온 복덩이였다. 뷰토프 갤러리님 어서오세요. 편의점 부근 반지하에 사는 2아이를 둔 가장인 그는 종종 담배를 사가던 동네 아저씨였다. 그런 그가 야간 알바 구인 전단을 붙이자마자 자신도 일할 수 있느냐고 물어왔다. 그는 마침 실직 상태였고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이라 야간 알바라도 해서 생활비를 벌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염여사는 가장의 간절함이 느껴지는 그에게 기존 시급의 500원을 더 얹어주었다. 마침 새로 들어선 정부가 가파르게 최저시급을 올렸기에 성필씨는 200만 원이 넘는 월급을 받아갈 수 있었다. 그로부터 1년 반, 낮과 밤이 바뀌어 가장 힘들다는 편의점 야간 자리를 그가 지켜주었다. 가족 같다는 느낌은 이런 것이다. 사장의 입장에서라면 그들이 계속 편의점에서 일해주기를 바라는 거에 맞다. 그럼에도 취준생인 시연과 재취업이 목표인 성필씨가 뜻을 이룰 기회를 얻는다면 염여사는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보내주겠다 마음먹고 있었다. 심지어 시연에게는 괜찮은 일자리를 소개해 준 적도 있었다. 비록 그녀가 하루 만에 못 버티고 돌아와서 망정이지. 편의점으로 돌아와 아직은 직장인이 될 준비가 덜 됐나 봐요. 라면서 다시 일하고 싶다던 시연의 모습이
생생하다. 주말 알바는 숙대 학생들이 채워주었고 주중 구멍나는 시간은 교회 청년의 학생들을 투입했다. 짧게 하루 이틀 용돈 버는 걸 선호하는 알바 인력풀이 생기자 염려사가 땜빵할 일이 줄어들었고 사람 쓰는 일이 가장 큰 일이라는 자영업자의 고민에서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다. 가족 같은 고정 직원들과 아직 때가 덜 묻은 대학생 알바들이 염려사를 사장님이라 부르며 편의점을 지켜주는 것이 그녀는 늘 신기하고 고마웠다. 고로 문제는 딱 하나였다. 장사가 잘 안 된다는 것. 염려사는 교사 연금으로 자기 몸 하나는 건사하고 살 수 있었다. 편의점을 차린 건 남편의 유산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던 중 편의점 3개를 운영하는 남동생의 조언을 받아들여서였다. 남동생은 편의점으로 돈을 벌려면 매장이 최소 3개는 되어야 한다면서 계속 확장해 나갈 것을 강조했지만 염려사는 이곳 하나만 운영하는 것으로도 충분했다. 자신은 연금으로 살고 이 매장으로 편의점 식구들 생계가 해결된다면 그것으로 그만이다. 처음부터 그럴 줄은 몰랐지만 이제 오 여사와 성필 씨는 이 편의점이 아니면 생계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고 시연 역시 공무원 시험 준비에 드는 돈을 여기서 충당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평생 사장이나 자영업과는 거리가 멀었던 염려사가 편의점 경영에 신경 쓰게 된 것은 이 사업장이 자기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삶이 걸린 문제라는 걸 깨닫고 나서부터였다. 처음에는 제법 장사가 잘 되었지만 6개월 뒤에 100m도 안 떨어진 곳에 각각 다른 브랜드의 편의점 2개가 더 생겼고 그 2곳이 미친 듯이 경쟁을 하기 시작했다. 양쪽에서 서로 질세라 공격적인 이벤트를 걸어대니 상대적으로 조용한 염려사의 편의점은 한물 간 듯 매출이 줄었고 지금에 이르렀다. 염려사는 편의점으로 돈을 왕창 벌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다. 다만 매출이 줄어 망한다면 직원들이 갈 곳이 없어지는 것이 걱정될 뿐이다. 하지만 이토록 경쟁이 심한 줄은 몰랐고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염려사는 도시락 폐기 시간에 맞춰 편의점으로 나왔다. 노숙자 사내가 야외 테이블을 청소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가을 저녁에 쌀쌀함이 느껴지는 가운데 사내는 수구린 채 담배꽁초와 종이컵, 맥주캔을 주섬주섬 줍고 있었다. 굼뜬 움직임으로
집어든 쓰레기들을 분리수거함으로 가져가 신중히 살핀 뒤 분리하는 모습은 꽤 근사해 보였다. 그때 시연이 도시락을 들고 나와 야외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사내에게 기척을 했다. 돌아본 사내는 대면대면 목례를 하고 시연도 목례를 하고 돌아서다가 지켜보는 염려사와 딱 마주쳤다. 그런 거 안 해요. 어머, 오셨어요? 도시락 챙겨드리는 거니? 네, 청소도 저분이 도와주시니까 고맙잖아요. 시연이 빙긋 웃고는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고 노숙자 사내가 염려사의 시선에 다시 들어왔다. 노숙자 사내도 그녀를 보고 꾸벅 인사를 한 뒤 도시락 뚜껑을 열었다. 염려사는 말없이 그의 앞으로 가 마주 앉았다. 도시락은 레인지에 데웠는지 김이 올라오고 있었고 사내는 염려사가 신경 쓰이는 듯 잠시 뜸을 들이다가 그녀가 손으로 식사하는 듯 신용을 하자 젓가락을 뜯었다. 그런 뒤 점퍼 주머니에서 녹색 병을 꺼내는 게 아닌가? 소주가 반쯤 든 녹색 병의 뚜껑을 딴 사내는 치우다 남은 종이컵에 술을 따랐다. 염려사는 딱히 제지하지 않았고 그가 반주와 함께 도시락을 해치우는 걸 바라봤다. 곧 사내도 그녀를 불편해하지 않으며 식사에 열중했다. 사내가 도시락과 소주를 모두 회치울 즈음 염려사는 편의점으로 들어가 캔커피 2개를 가지고 나왔다. 다시 맞은편에 앉은 뒤 캔커피를 건네자 사내가 반색을 했다. 고개를 숙이고 커피를 따 꿀물 마시듯 그가 들이켰다. 염려사도 마셨다. 늦가을의 스산한 기운이 따뜻한 팬커피에 녹는 기분이었다. 여름에는 맥주를 마시는 손님들이 떠들거나 담배를 피워대 민원도 들어오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 관리가 힘들지만 편의점 야외 테이블은 확실히 동네의 쉼터이자 작은 여유가 있는 곳이다. 그녀가 수차례 민원과 직원들의 불평에도 이곳을 없애지 않은 이유였다. 날이 춥죠? 유령이 옆에서 휘파람 소리라도 낸 듯 염려사는 놀라서 사내를 쳐다보았다. 식사 내내 한마디도 없기에 그가 대화를 싫어하는 걸로 여긴 그녀는 이름을 묻는 것도 포기한 참이었다. 그런데 먼저 안부를 물어주니 다시 흥미가 돋았다. 그러네요. 날이 추워질 텐데. 그쪽은 계속 서울역에 있을 거예요? 추워지니까 더 거기 있어야죠. 뭐지? 지난주에 만났을 때보다 말투가 한결 안정적이다. 편의점에 와 도시락을 먹으며 사회화가 이루어진 건지도 모르겠다. 염려사는 이참에 사내에 대해 궁금한 것을 최대한 많이 묻기로 마음을 먹었다. 하루에 이거 한 끼 먹는 게 다예요. 종교 행사가 점심 먹는데 찬송가 시켜 싫어요. 하긴 좀 그렇죠. 그런데 집이 어디예요? 돌아갈 생각은 안 해봤어요? 몰라요. 그럼 그쪽 이름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자기 이름도 모른다고요? 나이는요?
전에 뭐 하고 살았어요? 뭐, 몰라요. 에휴. 말은 텄는데 답은 모르세다. 이러면 묵비권과 뭐가 다른가? 눈치가 빠른 염여사조차도 사내가 진짜로 자기 이름을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 하는 건지 가늠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교감을 하려면 어떻게든 서로의 호칭을 정리해야 했다. 그럼 내가 그쪽을 어떻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사내가 대답 대신 서울역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돌아가고 싶은 건가? 자신이 아는 유일한 공간으로. 근데 그가 고개를 돌려 염여사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독고. 독고? 독고. 다들 그렇게 불러요. 성이 독고예요? 이름이 독고예요? 그냥 독고. 염여사는 한숨을 쉰 뒤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독고씨. 매일 잊지 말고 오도록 해요. 엊그제는 늦게 왔다고 해서 걱정했어요. 그러지 마요. 신경 쓰지 마요. 사람이 늘 제 시간에 오다 늦으면 신경이 쓰이지 어떻게 안 쓰여요. 그러니까 매일 늦지 말고 와요. 와서 도시락도 먹고 지금처럼 운동 삼아 여기 청소도 도와주고 그러면 좋잖아요. 혹시 지갑 잃어버리면 얘기해요. 응? 제가 또 찾아드리게. 제가 보답할 게 없으니까. 독고씨 경우 바른 줄 알았더니 그쪽 도움 받으려고 일부러 직업을 잃어버리라고? 아니요. 잃어버리면 안 되고 아무튼 뭐든 도울 거 있으면 말해요. 염여사는 기특한 마음과 허탈한 기분이 동시에 들었다.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할 정도로 도움이 절실하진 않다. 하지만 아니면 그에게도 우리 편의점이 한심해 보이는 걸까? 그녀는 독고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화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독고씨, 먼저 스스로를 도우세요. 그가 명구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뭐 이런 걸로 주눅이 들 것까지야. 그리고 도시락을 먹게 해주는 건 독고씨를 조금이라도 돕고 싶어서예요. 그러니 여기서 소주 먹는 걸 가만둘 순 없어요. 도시락은 안주가 아니라 끼니예요. 독고씨가 술에 취하는 걸 내가 도울 수는 없습니다. 한 병 간이 기별도 안 가는데. 어쨌든 나는 원칙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야외 테이블은 내 소유고 여기서 소주는 허락할 수 없으니 그렇게 알아요. 독고씨가 말없이 침을 삼켰다. 뒤이어 소주병으로 시선을 옮기더니 가만히 집어들었다. 염여사는 그가 그걸로 공격이라도 하는 게 아닌가 잠시 긴장했다. 하지만 그는 소주병을 빈 도시락 용기 위에 얹은 뒤 일어나 어슬렁어슬렁 분리수거 공간으로 이동했다. 염여사는 조용히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돌아온 독고씨는 예의 그 전표에서 알 수 없는 휴지 뭉치를 꺼내 테이블을 닦은 뒤 그녀에게 꾸벅 인사를 했다. 염여사는 독고씨라 불리는 사내의 멀어져 가는 뒷모습을 눈으로 배웅했다.
없고 홀로 고독하다는 뜻일까? 아니면 독거인으로 살아서 독고라 불리게 된 걸까? 이름만큼이나 쓸쓸한 그의 뒷모습을 그녀는 당분간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사장님, 죄송하지만 급하게 그만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 시연과 수다를 떨며 편의점의 저녁 시간을 지키던 염여사는 막 출근한 성필 씨의 말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얼마 없는 머리숱을 손으로 쓸어대며 아는 분을 통해 중소기업 사장의 운전기사 일을 얻었다고 했다. 사흘 안에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라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다며 사람 좋은 얼굴에 미안함을 담아 양해를 구했다. 야간 알바는 편의점에서 가장 힘든 시간대여서 인력 역시 구하기 어려웠다. 지난 1년 반 동안 성필 씨가 묵묵히 지켜준 덕에 별다른 걱정 없이 밤을 보냈는데 다시 이 자리가 비게 된다. 구할 순 있어도 금방 그만두는 바람에 수시로 땜빵을 서야 한다. 안정적인 야간 알바를 구할 때까지 앞으로 한동안 그렇게 보낼 생각을 하니 염려사는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렸다. 염여사는 성필 씨가 죄취업으로 편의점을 떠날 때 기쁘게 응원해주기로 마음먹었던 것을 떠올렸다. 그녀는 성필 씨에게 그동안 편의점의 밤을 잘 지켜줘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다고 덕담을 건넨 뒤 보너스를 챙겨주겠다고 덧붙였다. 성필 씨는 감동한 표정을 지으며 남은 사흘도 마저 애쓰겠다고 답했다. 사장님, 좀 멋진데요? 성필 씨가 조끼를 챙겨 입으러 창고에 간 사이 시연이 엄지를 check 세우며 말했다. 시연이 너도 합격만 해. 합격만 하면 출근 정장은 내가 사주마. 진짜요? 비싼 거 사도 돼요? 신입이 비싼 옷 입고 출근하면 찍혀. 무난한 걸로 사줄게. 그니까 공부 열심히 해.
네. 아휴, 그나저나 당장 야간 알바를 구해야지. 너 친구들 중에 노는 애들 좀 알아봐라. 나도 교회 청년회에 말해 놓을 테니까. 저 커미션 주는 거죠? 그래. 대신 못 구하면 네가 야간 알바 하는 거야? 그건 싫어요. 사흘 안에 사람 못 구하면 너 아니면 내가 해야 해. 우여 사는 아들 때문에 안 되고 우리밖에 더 있니? 그럼 이 할머니가 야간에 여길 지키며 물건 진열 다 할 수 있겠니? 어떻게 생각하니? 염 여사가 일장 연설을 하자 시연이 애매한 표정을 지으며 눈을 굴렸다. 알아볼게요. 노는 애들은 많아요. 짱 좋은 사장님 있다고 해? 그럼요. 염 여사는 쏟아지는 물품 박스를 보며 한숨이 절로 나왔다. 상사도 잘 안 되면서 발주 욕심은 왜 이리 냈는지. 그녀는 스스로 원망하며 출입문 앞에 쌓여가는 박스를 옮기기 시작했다. 배송 매니저는 출입문까지만 배송해준다. 여기서부터 창고까지는 편의점 직원이 직접 옮겨야 한다. 몇 차례 나르는 것만으로도 다리가 떨렸다. 염 여사는 마지막 박스를 쌓아놓고 가는 배송 매니저의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성필 씨가 일을 그만둔 지도 일주일. 역시 야간 알바는 쉽게 구해지지 않았다. 처음 사흘은 몇 달 뒤 입대를 앞둔 교회 청년이 자원했지만 고작 며칠 일하고는 부모님이 반대한다는 뻔한 거짓말을 남기고 꽁무니를 빼고 말았다. 그 녀석. 그래서는 군대에서 어떻게 버틸까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사실은 편의점의 밤이 더 걱정이었다. 이후 사흘째 염 여사가 밤을 새우며 근무 중이다. 시연은 마침 특강이 생겨서 새벽부터 노량진으로 가야 한다며 잔뜩 미안해만 했다. 얄미운 지구. 진짜로 열심히 공부하는지 문제라도 출제해 확인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역사 선생 출신인 염 여사는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역사 문제는 눈 감고도 풀 수 있었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시연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시연은 선생님보다는 사장님으로 염 여사를 대하고 싶다며 한사코 거절했다. 어쩌면 시연은 공부보다는 편의점 알바로 용돈을 벌며 시간을 축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또 남 걱정을 하고 있다.
당장 야간 알바를 구해야 하는 게 내 문제다. 낮에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우라만 치밀고 말았다. 아들 놈은 1. 자기가 백수인 줄 아나면서 2. 설령 백수가 맞더라도 나 같은 고급 인력이 편의점 야간 알바는 할 수 없다며 3. 그러게 편의점을 팔지 않고 왜 그 고생을 하냐며 4. 이참에 팔고 자신이 새 사업에 투자하고 시시라는 실로 도움은커녕 우는 사람 뺨 때리는 발언을 쏟아냈다. 염려사는 너는 편의점에서 껌 하나 못 얻어먹을 거라고 선언한 뒤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맥주 한 캔을 다 마신 뒤 쓰러져 잠들었다가 알람 소리에 일어나 시연을 교대해주러 편의점으로 온 것이다. 아들놈 때문에 술이 늘어간다. 교인으로서 이래도 되는 걸까? 하나님은 왜 아들과 고칠거리를 주고 또 술도 주시는 건지 염려사는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창고로 물품 박스를 다 옮기고 검수까지 마치고 나자 자정이 지났다. 이제는 발주한 물건을 진열해야 했다. 그래서 다시 꼬박 3시간을 더 도토리 나르는 다람쥐처럼 창고와 진열대, 워크인을 오갔다. 끝나고 나니 새벽 4시. 그녀는 카운터에 상체를 기댄 채 감기는 눈에 힘을 주며 하품을 했다. 그나마 손님이 없어서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손님이 없어서 다행이라는 생각,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가게가 망할 징조이지 않은가? 그때 딸랑 소리와 함께 요란한 욕설을 앞세운 일꾼의 무리가 편의점으로 들어왔다. 20대 초반의 치기 가득한 여자아이 둘과 역시 술 취한 남자의 둘이었다. 노란색과 보라색으로 염색한 두 여자아이는 연신 욕설을 섞으며 자기들끼리 떠들었고, 남자애들은 음흉함과 허세가 섞인 말투로 그 아이들의 비위를 맞춰주고 있었다. 아무리 봐도 숙대생은 아니고 남영역 쪽 술집에서 한잔하고 넘어온 아이들인가 싶었다. 아이, 여기 붕어 싸만코 없잖아. 아니야, 여기 있잖아. 떡 붕어 싸만코. 아, 떡 싫다고. 아, 싫다고. 바보야. 그럼 떡 없는 붕어 쌍판코나 실컷 찾아. 난 비비빅 먹을 거야. 너네 싸만코가 뭔 짓인지 아냐? 싸고 양도 많고거든. 뭐래? 아직도 싸만코 찾아? 아, 근데 왜 비비비가 없어? 팥 먹고 싶은데 씨. 주저리 떠들며 욕하는 그들의 모습에 염려사의 미간이 절로 찌푸려졌다. 참아야 한다. 취한 애들한테 뭐라 말해봐야 들어먹을 것도 아니고. 여기 밥 한 반 있다. 밥 한 반나 쳐먹어. 바보야. 밥 한 반은 밤이고 난 팥 먹고
싶다고. 밥 먹고 싶은 팥빙수 먹어. 여기 있네. 아씨, 개 추운데 뭔 팥빙수야. 이런 팥빙신아. 뭐야? 뭐래? 이봐요 학생들. 도저히 참다 못한 염려사가 소리쳤다. 뒤이어 남의 매장에서 함부로 욕하지 말고 빨리 사서 가라는 말에 빨리 사서 집에 가라는 말을 마구 쏘아붙였다. 결국 욱하고 말았다. 욕하는 아이들에게 알레르기 증상을 보이는 그녀는 그들의 저속한 발언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염려사의 학생도 단정한 청년들도 아니었다. 오히려 술 취한 불량배라 할 수 있었고 급기야 염려사를 향해 인상을 구긴 채 다가오는 4명의 마귀가 되어 있었다. 긴장한 염려사는 침을 꼴떡 삼켰다. 앞서 다가온 머리를 노랗게 염색한 여자애가 바닥에 침을 뱉었다. 할매 구미호야? 목숨 몇 개 있어? 너희들이 먼저 소란을 피웠잖니. CCTV에 다 나올 거야. 염려사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경고했다. 그때 보라색 여자애가 염려사의 앞에 들고 온 붕어 싸마코를 부러질 듯 내려놓았다. 계산이나 해. 확 붕어 눈깔 만들어버리기 전에. 두 여자애는 깔깔 비웃으며 염려사에게 당장이라도 손찌검을 날릴 태세였고 사내의 둘은 뒤에서 이 광경을 보며 실실거리고 있었다. 순간 염려사도 독이 올랐다. 염려사는 물러나지 않기로 했다. 너희들한테는 안 팔아. 나가. 안 그러면 경찰 부를 테니까. 그러자 노란 여자애가 붕어 싸만코 하나를 집어들더니 염려사의 머리를 톡 쳤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염려사는 눈만 동그랗게 뜨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할매 아까 뭐랬어? 이봐요 학생들. 어딜 봐서 우리가 학생이야. 꼰대들은 겉빛하면 젊은 사람한테 다 학생이래. 나 학교 안 다니거든. 나 할매 같은 선생 죽방 날려 퇴학당했거든. 노란 여자애가 다시 붕어 싸만코로 염려사의 볼을 치려는 순간 염려사가 여자의 손목을 꽉 잡아버렸다. 너 혼나볼래 진짜? 염려사는 있는 힘을 다해 여자애의 손목을 꽉 잡았다. 노란 여자애는 기성을 지르며 반항했지만 그녀의 악력을 이기지 못했다. 오히려 염려사가 손을 놓자 반항하던 힘을 어찌하지 못하고 털썩 주저앉았다. 그 모습에 보라색 아이가 염려사의 어깨를 틀어쥐었고 염려사는 반사적으로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 붕어 싸만코가 놓인 계산대로 위로 눌렀다. 붕어 눈깔로 만든다고? 그게 어른한테 할 소리니? 염려사는 보라색 여자의 발악에도 한동안 그녀의 머리를 흔들어 혼을 쏙 빼준 뒤 놓아주었다. 곧 여자애는 정신이 다 나간 표정으로 가쁜 숨을 내쉬며 기침을 캑캑 그러자 사내놈들의 표정이 험악해졌다. 염려사는 서둘러 유선 전화기에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이대로 놔둔 채 시간이 흐르면 가까운 지구대로 자동으로 연결이 된다. 노인네가 진짜 돼지려고 한장했나? 사내의 하나가
포스기를 부술 듯 달려들었다. 놀란 염여사가 계산대 끝으로 물러났다. 그러자 녀석은 피식 웃으며 수화기를 들더니 유선 전화기에 올려놓았다. 누군 편의점 알바 안 해본 줄 아나. 수화기는 왜 내려놓는데? 경찰 불러 뭐 할 건데? 실수였다. 수화기를 내려놓기보다 포스기 긴급 버튼을 눌러야 했다. 녀석은 다시 한번 이죽이고는 일행에게 외쳤다. 야, 저 발로 CCTV 녹화기 챙기면 돼. 돈도 챙기고. 염려사는 등골이 차가워지는 걸 느끼며 꼼짝할 수 없었다. 사내 놈들은 흥분한 채 괴성을 지르기 시작했고 여자애들은 포스기에 달려들었다. 겁에 질린 염려사는 어찌할 바 모른 채 손만 떨고 있었다. 그때 딸랑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야, 이 개자식들아! 천둥이 치는 것 같은 목청이었다. 사내 애들과 여자애들의 시선이 한순간에 문으로 향했다. 염려사 역시 간신히 고개를 들어보니 독고씨였다. 분명 독고씨였다. 어른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쩌렁쩌렁 소리치는 독고씨는 웅얼거리며 말하던 노숙자 사내도 엉거주춤 움직이던 병든 곰 같은 모습도 아니었다. 염려사는 구원의 군대가 강림한 듯 독고씨를 보며 감탄할 나름이었다. 하지만 젊은 불량배들의 눈에는 독고씨가 결코 그렇게 보이지 않는 듯했다. 아이, 뭐야 이 개벽다구는. 아이, 냄새. 이 새끼 노숙자 아니야? 이씨. 아, 들어. 재수 못 갔네. 사내 애들은 동시에 독고씨에게 달려들었다. 독고씨는 그들을 상대로 몸으로 버텼다. 말하자면 문을 막아선 채 둘의 공격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것이었다. 사내들은 독고씨가 방으로 일관하자 더욱 거칠게 주먹질을 했다. 반면 독고씨는 이제 공처럼 몸을 말고 문 앞에 웅크리채 미동이 없었다. 한동안 악다구니와 구타가 계속되던 중 사이렌 소리가 울려왔다. 여자애들이 먼저 눈치를 챘고 사내 애들도 당황한 게 여력해 보였다. 그들은 독고씨를 밀치고 나가려 했지만 문 앞에 거대한 장애물처럼 버티고 있는 그를 밀어내지 못한 채 코를 틀어줄 따름이었다. 에이씨, 비켜! 비키라고 이 똥 같은 새끼야! 놈들의 발악은 제복 사내 둘이 나타나자 마침내 멈췄다. 그제야 염려사는 가쁜 심장을 진정시킬 수 있었다. 느릿느릿 일어나 경찰들에게 문을 열어주고는 독고씨의 커다랗고 듬직한 등이 눈에 들어왔다. 순간 고개를 돌린 독고씨가 그녀를 향해 찡그린 미소를 지어 보였다. 처음으로 보는 웃는 그의 얼굴은 눈가에서부터 흘러내린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독고씨는 아랑곳 없이 피 묻은 웃음을 지어 보였다. 경찰서에선 녀석들의 부모 중 하나인 중령 사내가 도착해 붓고 깨진 독고씨의 얼굴을 보고 금전 합의를 제안했다. 놀랍게도 독고씨는 돈 대신 다른 걸 요구했다. 그는 술이 덜 깬 채 앉아있는 네 녀석에게 다가가 양손을 들라고 했다. 녀석들은 처음엔 주저했지만 중년 사내가 윽박지르자 곧바로 초등학생들이 벌서듯 양팔을 위로 들어야 했다. 남대문 경찰서로 나온 염여사는 독고씨와 함께 새벽에 남대문 시장으로 걸어갔다. 하나 둘 장사를 준비하는 상인들을 스쳐 지나
골목 안 해장국집으로 향했다. 도꼬씨는 얼굴에 반창고를 붙인 채로 씩씩하게 선지해장국을 입안으로 우겨 넣었고 그녀는 안쓰럽고 답답한 표정으로 수저를 드는 둥 마는 둥 했다. 요즘 애들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렇게 덤벼들면 어떡해요. 나 둘은 상대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반창고가 훈장이라도 되는 듯 만지작거리며 도꼬씨가 이를 드러냈다. 염여사는 무엇라 더 말하려다가 자기야말로 요새 애들한테 덤벼들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쓴 웃음을 짓고는 도꼬씨를 응시했다. 고맙네요. 밥값 한 건가요? 그럼. 근데 어떻게 마침 온 거예요? 어르신, 밤에 일한다는 거 들었어요. 잠도 안 오고 걱정도 돼서 갔죠. 휴, 난 그쪽이 더 걱정되네요. 도꼬씨는 민망한지 머리를 극적이고는 다시 수저질을 했다. 도꼬씨가 당당히 맞서길래 소시적인 싸움이나 좀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맞고만 있을 줄은 몰랐네. 마침 순찰차가 왔으니 망정이지. 크게 다칠 수도 있었다고요. 경찰, 내가 불렀죠. 응? 부근에 공중전화 있어요. 애들 시비 보는 거 보고 신고하고 온 거예요. 그럼 좀 맞다 보면 경찰이 구해주니까. 순간 염려사의 입이 떡 벌어졌다. 도꼬씨는 경우만 바른 게 아니라 머리도 좋다. 무엇보다 날 위해 그렇게 순찰도 돌고 대신 맞아도 줬다. 순식간에 감탄과 감동이 염려사의 머릿속에 뭉게뭉게 차올랐다. 그녀는 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머리를 벅벅 긁으며 해장국을 먹는 도꼬씨를 살폈다. 소주 한 병 시켜줘요? 도꼬씨의 작은 눈이 커졌다. 진짜요? 근데 이게 마지막 술이에요. 이거 먹고 술 끊는 조건으로 우리 가게 일 좀 봐줘요. 도꼬씨의 커다란 머리가 가우뚱거렸다. 제가요? 도꼬씨 할 수 있어요. 곧 날 추워질 텐데 밤에도 따뜻한 편의점에 머물고 돈도 벌고 얼마나 좋아요. 염려사는 도꼬씨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답을 기다렸다. 도꼬씨는 시선을 피한 채 곤란한 듯 광대를 열신 실룩이다가 작은 눈을 돌려 그녀를 살폈다. 저한테 왜 잘해주세요? 도꼬씨 하는 만큼이야. 게다가 나 힘들고 무서워. 밤에 편의점 못 있겠어요. 그쪽이 일해줘야 해요. 나 누군지 모르잖아요. 뭘 몰라. 나 도와주는 사람이죠. 나도 모르는데 믿을 수 있어요? 내가 고등학교 선생으로 정년 채울 때까지 만난 학생만 수만 명이에요. 사람 보는 눈 있어요. 도꼬씨는 술만 끊으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한동안 도꼬씨는 자신의 수염을 쓸어대며 입술을 쪼물락거렸다. 갑작스러운 제안이긴 하지만 거절당하면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았다.
도코씨에게 손으로 수염 그만 만지작대고 어서 말하라고 독촉하고 싶은 마음이 끌어올랐다. 그때 결심한 듯 도코씨가 염려사를 응시했다. 그럼 한 병 더요. 한 병만 먹고 끊는 건 좀 억울해서. 그러도록 해요. 밥 먹고 나면 내가 갑을 해줄 테니 사우나 가 씻고 머리도 깎고 옷도 좀 사입고, 응? 그러고 나서 저녁에 편의점으로 와요. 고마워요. 염려사는 소주 2병을 주문했다. 곧 나온 소주 1병을 그녀가 직접 뚜껑을 따 도코씨에게 따라줬다. 그리고 자신의 소주잔도 채웠다. 두 사람은 건배로 고용 계약을 마무리 지었다. 짠! 건배! 오늘 불편한 편의점 책 낭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또 불편한 편의점 이제 2화 JS 오브 JS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 봐요. 안녕.